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철학과 역사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인문학 수업 8번째 수업입니다. 회차로 보면 마지막 수업인데요. 뭐 쉽게 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복장이 지난주에 복장하고 똑같고 머리도 전혀 잘하지 않은 것을 그 근거로 삼아 미로 보시면 이게 제가 또 바로 연이어서 다음 회차 수업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매주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제가 계획하지 못했었던,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그 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이끄는 것이 원래 저의 그 철학 수업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계획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하면서 마지막 수업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주최 측에서도 마지막 수업만이라도 어떻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면하면서 그냥 뭐 마무리 이야기라도 한번 나누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그 방역 당국하고도 맞춰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저로서는 일단 마지막 수업의 동영상 파일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의무감이 앞서서 7회분 만들고 바로 또 그 다음에 이어서 8회분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구체한 사연은 이 정도에 그치고 실제 공부의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서양의 교육, 근대 교육 사상에서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에 나온 교육 사상의 핵심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에밀이란 이 아동은 어떤 아동이고 어떤 성인으로서 키우고자 하는가 하는 그 루소의 취지가 부르주아처럼 자기 자신과 돈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내는, 자기 안에 담겨진 자연이 심어준 모든 가능성을 다 드러내서 온전한 자기로서 성장하는 그런 인간상을 제시하고 싶었다라고 지난번에 딱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그 자료들을 제시를 했었던 것인데, 그 제가 막판에 보여드린 글이 쉽지가 않아서 일단 루소의 당대 그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루소가 지향했던 말을 좀 더 이해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가면이라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사회화된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루소도 그렇게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가면은 우리 얼굴에 표면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가면 안에는, 얄팍한 가면 안에는 또 깊숙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으면 뭐가 나오냐? 쌩얼이 나와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아이고, 그 인간이 안에 뭐 뇌가 있고 뭐 시신경이 있고 뭐 그걸 떠나서 인간이 소우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우주예요. 한없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어딜까?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이런 존중을 갖지 않고서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쪽에 다가가겠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 가면 성인들이랑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난 언제나 가면 쓰고 살고 있어요. 저 여러분 앞에서도 가면 쓰고 있어요. 뭐 나름 점잖은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당연히 가면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면 그 가면 벗어버려요. 제 식구들 앞에서는 또 가면 벗고 다른 면모를 보여주죠. 그러나 또 아빠로서의 가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아빠로서의 가면 벗어버리죠. 옛날에 애가 튀어나와요. 그러나 또 친구들 앞에서 쓰는 가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사회적인 설정에 맞는 수많은 가면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사회화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가면을 잘 못 가꾸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부모와 교사들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게 사회화예요. 그러나 사회화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나를 잃는다는 이야기를 루소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냐?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너 자신을 알라. 26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신한테 받은 화두입니다.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 답이 제일 어려운 답이에요.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서 사회 안에서 부대끼면서 남들하고 맞춰서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워집니다. 그것에 대한 나름의 루소의 화답이 에밀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루소가 부르주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르주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자신만 생각하고 무슨 얘기냐? 저 사람과 관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까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타인만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죠. 그 말 자체가. 나와의 관계. 내가 나와 사이가 좋은가? 내가 나를 잘 인정하는가? 나는 나를 잘 이해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삶을 원하는가? 내 일상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 자신과의 관계에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울 뿐더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땐 타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지?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남들은 뭐라고 평할까? 선생님은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실까? 친구들은 비웃지 않을까? SNS에 올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등등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타인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부르주아도 아니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러나 부르주아는 현대인들 대다수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을 생각해주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진정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그걸 한 인물의 예로서 에밀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개념에는 18세기 사상가의 작품이지만 20세기, 21세기의 정신의학계, 심리학계에서 제시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해수면에 떠 있는 그 빙산입니다. 빙산, 이제 바다에 빙산이 떠 있는데, 그러죠. 빙산의 일각만이 해수면 위로 올라와 있고, 대부분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림이 표현하듯이. 이게 마치 인간의 인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격이 한없이 깊고, 넓고, 거대하고 복잡한데, 거기서 조그만 부분만 겉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겉이 무엇이냐? 세상에. 우리 사회생활에 사람들한테 나와 있어요. 겉에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가면 같죠, 마치. 이게 가면이라는 얘기예요. 저 가면을 현대 심층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썼던 가면, 즉 탈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빌어다가 우리의 대사회적인 인격을 나타내는 그 용어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페르소나는 그러니까 나의 인격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의 그런 면모들이에요. 면모들은 체면에, 위신에, 명예에, 예의 범절에, 윤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아는 나라고 여기에 써놓은 것인데 이걸 conscious는 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의식을 따로 얘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거는 해수면 위로 드러난 나예요. 근데 저 해수면 아래로 들어가면 내가 모르는 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나요? 답은 평생 구하는 답이기도 합니다. 답을 구해내시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 그림처럼 의식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요만하고 내가 모르는 나가 어마어마하게 한도 없이 깊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쳐가게 되는 것이죠. 루소는 이런 용어로서 인간 인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와 이론이 나오기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인간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에밀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잠깐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루소가
우리는 늘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진짜 나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얘기를 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크고 넓은 존재인데 여기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야. 남이 어떻게 날 봐줄까? 나 얼마나 이쁜가? 남의 눈에 잘 드나? 또는 얼마나 남들이 나를 도덕적으로 볼까? 얼마나 남들이 나는 행복하게 봐줄까?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론 봐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내가 도덕적이고 실제 내가 행복하고 실제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남들이 어떻게 봐주는가만 늘 신경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냐 루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 여기만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걸 다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부분적의 반대는 전체적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전인적이라고 얘기하죠. 전인적 전인교육 다 아시죠? 전인교육이 무엇이냐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도 써야 돼요. 마음은 또 무엇이냐? 마음 안에는 감정도 있고 나의 성향, 재주, 취향, 적성 이런 것도 있고 성격도 있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욕동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 이상하게 떠오르는 굉장히 고양된 어떤 생각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시분 온갖 게 나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다 살아내는 거, 그 마음이 움직이는 나의 몸까지 다 살려내는 거.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타인들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게 다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소는 그걸 지향한 것이에요. 근데 일부분인 가면에만 사로잡혀서는 전인이 못 된다는 얘기죠. 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려내느냐?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이 여기서 성장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니까 그 자연을 믿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스스로 자연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루소가 어떻게 나름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 깊숙한 부분에 오늘 들어가겠는데 화면을 또 이쪽에 집중시켜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에밀의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후대 사상가들이 다시 정리한 것이에요. 에밀의 사상을 정리한 사상가들은 많아요.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을 하나 택해가지고 여러분께 제시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이상하겠습니다. 자, 맞춰졌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는 내용은 이건 좀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희 수업용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에밀에서 제시된 루소의 전인적인 성장의 개념을 함축해서 내면의 화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내면의 화해에서 이 화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제시한 사람이 칸트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독일의 18세기의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죠. 칸트가 루소의 사상을 매우 흠모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나름의 그 이론적인 그런 체계로 해석해서 강의도 하고 세상에 또 전파하는데 그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거기서 칸트가 화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 화해라는 개념을 20세기의 미국의 사상사가인 앨런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모교의 교수셨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 이미 은퇴하셨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앞에 내면이라는 걸 붙여서 내면의 화해라는 개념으로 루소를 소개를 합니다. 저는 물론 칸트의 권위가 있기도 합니다만 이 계열의 루소에 대한 해설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걸 대표적으로 끄집어내서 루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면의 화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너무 두리뭉실한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르주아는 전체성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치우쳐서 살아요. 어디? 머리 쓰는 일에만. 그 머리 쓰는 것도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집중돼서 돈은 어떻게 많이 벌까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고 루소가 계속 비판합니다. 루소뿐이 아니라 당대 수많은 서상가들이 비판했어요. 뭐 헤겔이니 또 저기 볼테르하고 또 홉스, 존 로크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근데 부르주아하고 달리, 쬐꼬맣게 사는 부르주아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사는 자연인이라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산다는 게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일부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이 전체 전인적인 인격을 만들기 너무 힘든 게 사람이 너무 모순됐다는 것이에요. 인간 내면의 모순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루소의 인물평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바처럼 루소는 인간이 매우 복잡하고 특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리고 엉망진창이란 거, 내적으로 엉망진창이고 따라서 모순적이란 걸 절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함과 빛남, 이타심, 윤리적인 거, 이상주의적인 거, 신적인 거 이런 게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적이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에 안 드신 분은 그건 간주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뭐 종교를 가지신 분은 우리 안에 신이 주신 그런 선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게 신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이게 뭐죠? 천사나 뭐 신에 가까운 존재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극단이 다 있어요. 사람 안에.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둠 없는 사람, 이기심 없는 사람, 본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 양극단을 다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투성이에요. 복잡해요. 하여간 사람이란 존재가. 이러니 이걸 다 어떻게 데리고 사냐 이 말입니다. 선이면서도 악이기도 한 존재? 이게 뭐야? 부정할 수 있나요? 수십 년 이상 중년에 넘기면서 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 중에서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존재인 인간을 어떻게 잘 가르쳐서 서로 잡아먹지 않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살게 만드냐 하는 그 교육을 고민한 루소로서는 이게 당연히 문제죠. 근데 루소가 루소의 사상이 제시되기 전에 유럽의 교육의 주류에서는 이게 나쁘니까 이걸 지워버리자라고 주장했어요. 루소 당대 학교는 당연히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악을 지워버리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거. 어떻게 제거하느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건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벌 주고 그리고 징계하고 그리고 범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쁜 거니까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루소는 얘를 제거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거 못할 뿐만 아니라 제거하다간 더 큰 화를 부르고 심지어는 이거 안에 우리의 어떤 중요한 면모가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게 루소의 관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두괄식으로 이제 잠깐 소개하면서 일단 접근하는 것이라 안으로 조금 이따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루소의 영향을 받은 현대 심리학은 이걸 전부 가지고 있는 전체성 또는 전인성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현대 심리학에선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치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죠. 그럼 매스컴이 포장한 인간상일 텐데 이것만 마치 위에 것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약에 실제로 본다면 현대 심리학자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인간 안에는 이기심과 본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심리학자는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숨겨둔 이기심을 어디서 끄집어낼까라는 의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현대 심리학자들이 너무 냉소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이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지 않는다고 비판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아직 뒤엎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루소는 이걸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제가 내면의 화해를 두괄적으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아래가 화해하는 게 내면의 화해예요. 그래서 내면의 화해예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신과 화해가 돼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자신과 사이가 좋은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신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나를 편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뭐가 끄집어져 나와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늘어놓고 봐주고 함께 그걸 가지고 즐길 수도 있다는 게 나하고 사이가 좋은 것이에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서 끄집어져 나오는 게, 삐져나오는 게 싫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감춰요. 숨기고 없는 척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사이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회 속의 존재로서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이거를 마치 없는 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루소는 이게 우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쪽으로 제가 설명을 옮겨갈게요. 다시 한번 루소의 내면 화해는 무엇이냐? 이 선의 극단과 악의 극단을 화해시키는 것이에요. 그 화해에 있어서 루소가 종교성을 보입니다. 왜? 현대의 과학주의적인 심리학에서는 이게 우리의 더 강한 속성이라고 봐요. 이게. 그러나 루소는 이게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루소하고 현대의 과학적인 행동주의적 심리학하고 누가 진리에 더 가까운가? 그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철학 수업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자체가 목적인 수업이에요. 성선설과 성악설이에요. 현대 과학은 성악설 속에 치우쳐 있어요. 루소는 성선설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루소는 이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루소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기독교적인 신에 대한 신앙심을 내면에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인이라고 믿었고 이게 주인인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우리의 선과 빛이 악과 어둠을 감싸는 것을 내면의 화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루소는 내면의 화해란 용어도 쓰지 않았어요. 후대 사상가들이 붙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루소의 에밀의 사상을 이해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표면적인 결론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 사항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여러분 눈에 천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박쥐 같은 악마가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예, 마음이 검은 사람은 박쥐가 먼저 눈에 띄고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시선을 어디에 먼저 뒀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그냥 여기를 딱 봤어요. 하얀 게. 그럼 천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검은 걸 봤으면 이제 악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겁니다. 인간 안엔 검은과 하얀 게 천사적인 것하고 악마적인 게 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한두 끝도 없이. 한두 끝도 없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드러나고 어떤 때 저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둘 다 우리의 필수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픈 것이에요, 사람이. 자, 얘는 가라 그러고 다른 식으로 또 볼게요. 이런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여기 체로키족은 미국 북미 쪽에 옛날 그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원주민족이죠. 거기에 지혜로운 노인께서 아이들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읽고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 글로서 번역해서 제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전국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말을 보면 제가 애초에 번역한 글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게 많은데 아무도 이것을 한석훈이 번역한 것이다라고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건 말건 좋은 글이니까 세상에 널리 퍼지면 좋은 것이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도 이 글이 나온 것을 제가 누구 얘기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 노인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대요. 무서운 싸움인데 내 안에 늑대가 2마리가 있대요. 어떤 늑대일까요? 한 마리 늑대는 악마래요. 악마가 뭐냐? 이게 악마래요. 두려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자학, 죄책감, 증오, 열등감, 거짓, 가짜 자부심, 경쟁심, 우월감, 자기중심적 생각 이런 게 악마래요. 그게 뭐 악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건 다 아시겠죠? 몇 개나 걸리십니까? 자, 제가 몇 개나 걸리냐고 학부생들한테 물어보면 세우고 있어요. 나 안에 이게 있나? 정말 순진하고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죠? 내 안에 전부 다 있는데 하고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악마예요. 다행히 늑대가 또 한 마리 있어요.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래요. 선한 늑대는 이런 것이에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나눔, 고요, 겸허, 친절, 자비, 우정, 동정, 너그러움, 진실, 애정, 믿음. 여러분 안에 다 있죠. 다행입니다. 이게 있어서. 지금은 좀 기분이 나빠서 없으실지 몰라도 날씨 좋고 일이 다 잘 풀리는 좋은 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난 영원히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셨으니까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은 안 계시겠고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다행입니다. 문제는 2마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골칫덩이입니다. 이와 같은 싸움이 너희들 안에도 또 모든 다른 사람들 안에도 늘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똑똑한 애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라고 짧게 말해 주셨대요. 자, 이 답이 루소의 내면의 화해하고 일치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쁜 늑대도 있고 좋은 늑대도 있어요. 우린 나쁜 늑대를 벌 주고 없애버리려고 해요. 지워버리려고. 그러나 루소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마리 늑대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둘이서 모순된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에요. 얘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임을 깨달아서 얘가 얘를 끌어안게 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먹이를 자꾸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후대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런 걸 자꾸 경험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성찰해보면 후회 막급입니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 부모였고 부족한 교육자였는가. 이런 것들을 선사하는 게 너무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 후대들 안에 우리의 젊은 어린 세대들 안에 이걸 밝힐 수 있었던 작은 소중한 하나하나의 경험은 정말로 값지고 고귀한 경험이죠. 그럼 얘가 먹이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먹이를 준 것이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법을 우리 후대들한테 가르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럼 얘가 자꾸 자라나요. 그럼 얘가 자꾸 굶어요. 그럼 얘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날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를 죽이고 제거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힘을 빼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면의 화해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론적인 개념보다 저 간단한 격언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께 내면의 화해의 핵심을 설명드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Inner Reconciliation은 앨런 블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사상사가의 내면의 화해의 영어 표현입니다. 내면의 화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 보통 인간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것하고 이 그림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쁜 것도 있어요. 시커먼 부분도 있는데 대개 이제 양쪽 극단은 적고 여기 중간에 회색 부분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대충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순수한 악마거나 순수한 천사처럼 보일 리는 없잖아요. 대충 두 가지가 타협한 존재예요. 이게 루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가능하면 이쪽을 더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키우냐?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막 흔들어 섞은 상태예요. 섞으면 이게 쫙 퍼져버려가지고 다 회색이 돼버리죠. 이런 타협이 내면의 화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색 분자가 돼버리고 결코 행복하거나 밝지도 않아요. 이게 아니라 위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물통에 이런 물이 이렇게 퍼져 있다면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겠어요? 자, 그 방법이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냅두면 이 무겁고 탁한 게 가라앉아요. 아래 쫙 가라앉아서 깔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아래에 이렇게 쫙 깔립니다. 막걸리 병을 가만 놔두면 갈수록 이제 탁주가 아래만 쫙 깔리는 것처럼, 그리고 맑은 약주만 이렇게 넓어지죠. 그게 내면의 화의 상태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나쁜 늑대를 빼서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힘을 빼버리게 되면 넓게 훨씬 밝고 빛나고 선한 부분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가만 냅둬라입니다. 가만 냅둬라에 대해서 제가 전번 수업에서, 2주 전 수업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거경궁리, 경, 마음 챙김, mindfulness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거라고 전 봐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최상에 집중해서 잡념을 잃고 온전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그런 마음 챙김이 바로 이러한 순간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럼 내 안에 이 맑고 빛나는 부분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루소의 입장에서는 내면의 화해의 경지하고 맞닿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기본 개념이 이해가 되셨더라도 꼭 이게 좋은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예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심층 심리학자들의 의견으로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먼저 나누면 잠깐. 예. 이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고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스트리아 출신의 현대 정신분석학 창시자죠.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 욕동의 리비도, 찌꺼기 같은 걸 드러내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정신분석학 창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융은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로 프로이트의 후계자가 될 뻔했으나, 그러나 프로이트하고 결정적인 의견이 달라져서 자기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석심리학이라는 분야를 또 개척했습니다. 이쪽은 에릭 에릭슨이라는 미국 사람으로, 이 사람은 프로이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세 사람 다 무의식을 인간의 의지, 동기의 중심에 놓고 인간을 해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심층심리학자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게 얄팍한 머리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층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요즘에 융이라는 사람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융이 이런 말을 한 걸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가면, 똑같이 말은 안 했는데 대충 이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나는 마스크를 엄청나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좀 유치한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년 그전에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심이 가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지금 연령이 몇 살이 되셨든 간에 중학교 때 나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10서너 살 때. 그때 어린 나로 돌아가서 상상해 보면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꿈이나 꾸셨습니까? 꿈도 못 꿨던 사람이 지금 돼 있죠?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 이 지경이 아니라 이런 경지가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지경이 아니라 경지로 바꿀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3살은 꿈도 못 꿨던 내가 15살에 태어나고 17살에 태어나고 20살에 태어나고 어른이 돼가지고 술 퍼먹다가 또 골아 떨어진 자신을 보고 또 새로운 자신을 깨닫고 25살에 태어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등등 새로운 경험, 인생의 성장을 겪으면서 전혀 몰랐던 자신이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저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입니다만 아직도 제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년엔 또 다른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스크를 사랑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바보 같은 소리고, 어쨌든 저는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내가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 어디서 나오냐? 아까 빙산 그림에서 보여드린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무의식에 내 주인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에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탐구해가면 진짜 나를 이해하는데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이쪽 계통의 사상가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하나 소개할게요. 정신분석학은 양가감정의 통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양가감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소시 적에 대학생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은 말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리학 교수께서 하루 종일 맨날 손을 깨끗이 닦고 또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손을 안 씻고 이제 구두도 안 닦고 그러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손을 열심히 닦게 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손을 안 닦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왜 열심히 하루 종일 손을 그렇게 빡빡 닦느냐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는 뭐 하루에 8번 닦는 걸 권유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8번씩이나 손을 닦는 것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8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벽증이죠. 그걸 벽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닦나? 그 교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더럽다는 것은 마음 안에 통합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모순된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모순된 내면? 자신은 겉으로는 온순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내면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에 감춰진 무의식의 분노와 겉에 드러난 예의 바른 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움이라고 느끼고 그 더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손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씻어봤자 내 안에 실질적인 괴리는 더러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 안에 양가 감정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합하는 게 정신분석학에서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려고 해도 내면에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화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안에 의외의 공격성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늑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어느 부분 나쁜 늑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없다고 제가 자꾸 외면하고 보지 않고 심층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억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면 그 억압된 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은 감추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감정을 감추려고 하루 종일 손 씻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에요. 뻘짓을 하는 것이에요. 손 씻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나의 이상한 데를 자꾸 치장하는 그런 뻘짓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이거 신경 쓰느라고 진정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피곤해집니다. 자꾸 더 화가 나요. 그렇게 될 때 심하면 분리가 일어나고 더욱 심하면 이제 정신분열적으로 가는 사람도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같은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들도요. 자신 안에 본래 감정을 억압하고 자꾸만 숨기면 이게 신경증을 일으켜요. 신경질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어요. 까탈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괜히 딴 데 가서 화를 내고 그래요. 이거 좋지 않죠? 그래서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화가 숨어 있었네. 또는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었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드러내면 우리는 두려워요.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죠. 근데 꼭 남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고 말로 스스로 독백하는 것만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독방에 가서 스스로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실은 나쁜 늑대가 있었어. 이런저런 감정이 있어. 난 그걸 분명히 눈으로 봤어라고 그냥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이런 것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억압이 감소돼요. 그 억압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 하루 종일 씻는 거. 이걸 안 하게 되죠? 그럼 이거 쓰던 힘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억압하던 힘을 자아 강화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제대로 살아내는 데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내 생긴 꼴 그대로 드러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욕하고 욕먹고 배척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만의 특수한 개성적인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성숙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감추기만 하면 점점 억압이 커져서 나중엔 피곤해서 잘 못 살아요. 더 화만 가득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늙어버리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고 인생 실패. 자, 그렇게 되지 말고 억압하던 힘을 솔직하게 자신의 나쁜 면을 인정하고 드러내서 그를 지금의 나의 인격을 키우는 데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창의성도 피어오른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정신분석학을 주 치료 방법을 쓰시는 정신과 의사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해방이 돼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보다 더 자연스럽고 건전한 인격적으로 옮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루소의 내면의 화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소보다 200년 뒤에 유행하게 된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으로 내면의 화해를 추가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창의성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재미있는 얘기라. 미하이 칙센미하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지금 원로 심리학자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몰입이라는 책이 번역돼서 유명해졌습니다만,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시한 게 뭐냐면, 창의적인 사람은 소수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면을 다 갖고 있대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넣었어요. 빨간 쪽하고 이제 초록색 쪽.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양면이 있나 보세요. 활동적이면서도 휴식을 좋아하고, 영민하면서도 천진하고,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엄격하기도 하고, 상상과 현실, 외향, 내향, 겸손, 자존심샘, 남성적, 여성적, 개혁적, 보수적, 열정, 냉정, 다 좀 서로 충돌하는 면 같지만 모든 사람이 이 양면을 다 갖고 있다고 이 사람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칙센미하이 교수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빨간 거나 초록색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자기의 주된 인격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안 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칙센미하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연구, 관찰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 중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나는 때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어떤 데는 난 바보 같아. 이걸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이제 상상의 세계에 가서 막 공상과학 소설 보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돈 셀 땐 또 철저하게 돈 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내 안에 다 있어. 난 남자지만 내 안에는 여성적인 것도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겨레 보지만 조선일보도 때로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좀 바보 같은 얘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양면성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창의적인 사람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자, 저는 창의적인 게 도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이라는 게 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창의성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전체적으로 전체 인격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 면만 중시한다는 건 남의 눈치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의 눈치 보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계속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가면을 우리는 세상에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뢰하건 말건, 나를 손가락질 하건 말건, 내 안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있어. 나는 엉망이야라고 거림낌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가면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 내면의 깊은 인격에서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허용하는 사람이에요. 내적인 검열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검열을 많이 하고 살아요. 왜? 남들 눈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항상 걱정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걱정 때문에 나를 전인격적으로 쓰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써야만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성도 발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조합이에요. 이것과 저것을 새롭게 조합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은 온갖 모순된 것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새로운 조합이 일어나서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너무 세상 사람들 이목을 신경 써서 어느 한쪽만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창의적이 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겉으로 보기에 개판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그 예술가 같은 그런 사람과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철저하게 넥타이 매고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화이트 칼라 사람하고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쪽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창의적인 속성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우리는 검열보다는 전인격적인 자신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정신분석학의 그 양쪽 성향을 그 화합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검열을 없애기 때문에 이런 면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수적인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심층 심리학자 중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는데, 그 사람의 그 개념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요새 좀 유명해진 이유가 그 방탄소년단이 이 융이란 사상가의 해설서를 그 노래 제목으로 뭐 썼던가 노래 제목이 뭐지? 영혼의 지도인가? 뭐 그런 개념을 노래에서 썼다든가 뭐 그래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이 뭐 아미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 책을 다 사서 봐가지고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그림자, 영혼의 지도, 영혼의 지도다. 미국 심리학자가 쓴 융 해설서거든요. 그게 많이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도 세간에 많이 더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공부를 한 15년째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 자신의 심성을 분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제 꿈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래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꽤 유용한 이 사람의 이론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림자 투사, 그림자 통합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림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괜히 꼴 보기 싫었던 적 있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 사람이 날 때린 것도 아니고 내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닌데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밥맛이야. 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생각해 봐 주세요. 아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그런 사람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유는 왜 그 사람이 싫은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은 말이 안 되죠. 내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미운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똑같은 속성이 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밉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융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속성 또는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내 안의 부분, 그런 것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 무의식 안에 있어서 우리 머리로선 찾아내지 못해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늘 눈치채고 있다가 그 그림자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누구를 보면 그 사람한테 이것을 발사하는 겁니다. 이걸 투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속성을 투사해서 그 사람을 마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놈이 있나 그러면서 괜히 쟤를 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해소된 것 같은 착각을, 또 뻘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쓸데없는 그런 감정적인 만족을 느끼는데 금세 또 사라져버리는 헛된 수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의 그림자는 영영 깨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나의 성향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의식 안에 숨어 있다가 타인에게 투사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융심리학자의 대표적인 의학자인 이부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사람 마귀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 무의식에 마귀 그림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꼴은 보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석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무조건 밝다고 상상한다고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깨쳐서 봐야 된다는 거, 이게 의식화예요. 내 안의 어둠을 봐야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억지로 나는
내 안에 어둠이 없어. 나는 언제나 밝아. 반짝반짝 그래봤자 내가 밝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 안에는 나쁜 늑대가 있기 때문에 나쁜 늑대를 보고 아 이게 내 안에 있어라고 의식할 때 그 나쁜 늑대가 힘을 잃으면서 우리는 점점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의식의 감정이라든가 욕동의 구동 원리 중에 하나가 인정하면 약해져요. 우습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무의식의 그림자 또는 나쁜 늑대가 있을 때 그래 내 안에 나쁜 늑대 예를 들어 분노 이런 게 있어 라고 내가 인정하죠. 그럼 분노가 살살 힘이 없어져요. 그게 무의식 작동 원리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절대로 없어. 그런 건 절대로 없어. 내 안에 악도 없고 분노도 없고 나쁜 늑대 없어. 그럼 얘가 점점 자라나요. 점점 자라면 뭐가 된다 그러냐? 컴플렉스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컴플렉스는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컴플렉스에 휘둘리게 돼요. 그러면 형편없어집니다. 그래서 분석심리학에서 제시하는 것은 어둠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싫어요. 불쾌해요. 내 안에 어둠을 보라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어서 분석심리학자들이 돈을 못 번다고 투덜투덜댑니다. 이제 그거는 현실적인 투덜거림입니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그림자 개념도 루소의 내면의 화해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쁜 늑대 또는 그림자 같은 것을 보고 걔네들을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감싸주느냐? 좋은 늑대에 먹이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선한 실천을 자꾸만 부추기자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점점 더 뭐든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든지 남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을 점점 영역을 점점 넓혀질 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늑대가 힘을 점점 키워가면 나쁜 늑대가 상대적으로 자꾸만 쪼그라들고 걔가 힘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얘기죠. 물론 인생에는 해답이 없어. 때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 나쁜 늑대가 또 들추고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감수하면서 또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야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명한 오마하의 성자라고 불리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그 투자가 워렌 버핏이 부자 있죠.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청중 앞에 무대 공포증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대요. 실은 나 무서워.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미국처럼 마초 문화가 발달된 데서 남자애가 그러면 더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만 용기를 내서 그것을 고백했더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어둠을 자꾸 억압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니 억압하던 힘을 자기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인격 강화를 이렇게 했어요. 힘든 일입니다. 말을 제가 쉽게 써서 그렇지 한 10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어른이 돼서 무대 공포증 많이 극복하고 지금 연설도 잘하고 그런 분이 됐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극복 과정 자체가 자아를 단련시켰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무대 공포증만 고치려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10년 넘게 하고 이것을 평생 수련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전체 인격이 다 튼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이해가 되세요? 전 이런 경우를 올림픽 게임 때 많이 봅니다. 올림픽 게임 때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 이제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선수는 어쩌다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놀란 경우가 이런 답을 여러 번 봤어요.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답합니다. 어렸을 때 너무 허약해서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허약했어요. 그걸 극복하려고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허약함을 극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전체 자아가 단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허약함 또는 우리 안에 어둠, 우리 안에 약점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숨겨진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약 10년 전에 영국에서 연구 결과 나온 게 있는데 어렸을 때 매우 허약한 심성이 약한 사람들 중에서 다행히 유소년기를 살아남은 사람들일 경우 그러니까 심성이 약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 버텨내서 어른이 된 경우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땐 어렸을 때 강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주어졌던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을 바친 노력의 세월이 나중에 후반기에 자신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 이거 어둠 있죠? 즉 나쁜 늑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나쁜 늑대 중에는 공격성 같은 게 있어요. 공격성 문제를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현대 인격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안에는 생물학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나쁜 늑대예요. 그거를 지우려고 하면 우리 생명력도 없어져 버려요. 공격성은 지워버릴 게 아니라 달래줘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달래줄 때 그 생명의 힘만은 계속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쁜 늑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걔를 끌어안고 갈 그런 성숙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례로 설명드린 그 내면의 화해를 잘 표현해주는 작품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신 분은 봐주시기 바라요.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 다 아시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스튜디오. 거기에 그 하야오 감독의 이제 그 제자인 사람이 그 만든 작품입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된 작품이에요. 20년 넘었을까? 이런 제목이에요. 이거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가입만 하면 공짜로 보실 수 있는 거.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 보고 나서 20년 전에 다 보고 나서 무릎을 딱 쳤습니다. 루소의 내면의 화해를 아주 쉽게 설명했구나. 무슨 얘기냐? 같은 사람이에요. 20대 아가씨고 이건 자기 어렸을 때 소녀의 모습이에요. 손잡고 있죠? 자기 자신과 화해한 모습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강추하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 중년 이후에 성숙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면의 화해 개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특별한 그 경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낼게요.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외경에 속하는, 그러니까 즉 교회, 구교나 신교나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경전 외전으로 뽑는 그래서 아직은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도마복음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외경이지만 저는 그 내경보다 더 훨씬 심오하고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봐서 전 좋아하는 책입니다만 거기에 예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냐? 나쁜 늑대, 좋은 늑대 다 있어요. 그것을 낳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식화하고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낳은 것이 너를 구할 것이다. 자, 내 내면에 숨어있는 훌륭한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내가 억압하고 숨기려고 하는 나쁜 늑대도 인정하고 그것을 달래는 노력하든지 그렇게 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네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낳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거 보지 못해요. 좋은 것이거나 나쁘거나 다 보지도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노력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목만 신경 쓰면서 가면으로만 살아가면요. 그러면 네가 낳지 못한 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루소의 내면의 화해를 또 간명하게 잘 대변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눴고 내면의 화해가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얼마나 자신을 그 내면의 화해 개념에 놓고 돌아보시는데 성공하실지는 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루소의 사상의 핵심에 있는 가르침으로서 소개한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인생을 돌아보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개념적 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이 내면의 화해를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수업용 웹페이지 있죠. 여기 요 주소를 쳐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더 크게 좀 바꿀까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루소 내면의 화해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거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이외의 것들도 또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이게 있어요. 유진의 학교 보강 원고라고 이건 제 책이거든요. 책 내용을 보강해주는 원고를 제가 여기 링크를 이어놨어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또 클릭해서 왔어요.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위에 있는 글은 이거는 그 수업 초반에 말씀드린 이성적인 추구와 신앙의 추구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한 저의 설명이니까 참고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으로 다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신앙과 과학의 통합이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도킨스와 칼린스의 그 번역글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한 배경이 되는 문명사적인 설명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 구미에 맞으시는 분은 읽어주시고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별로 입맛에 안 맞으신 분은 이 아래만 읽어주세요. 이 아래는 나는 나라는 글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시적인 그런 글입니다. 잠언 같은 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내면의 화해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것에 대한 감상문을 보내준 학부학생들이 있어요. 감상문이 짧은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감상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대 학생들이 쓴 글인데 굉장히 깊이 진지하게 생각한 흔적이에요. 이것을 보시면 내면의 화해가 우리 인격의 성숙에 나름의 그 유용한 면이 있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또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짠. 원래 화면 위치로 바꿔놓고 제 얼굴이 나오게 해놓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르주아보다 더 큰 전인적인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는 에밀 같은 인재를 현대 교육에서 추구하자라는 꿈 같은 이상을 루소가 제시했어요. 그 꿈 같은 이상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동서의 교육학자들은 루소 같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아직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이상이에요. 왜? 그 안에 자연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연의 일부거든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면모를 키워주지 않고서는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 루소의 가르침을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과 삶의 행보가 어떻든 간에 그런 행보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제시해준 이 참고서는 하나의 보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물로서 제가 현대 교육사상의 한 줄기를 소개를 해드린 게 지금 내면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하고 토의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하고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1, 2주 동안에 사정을 봐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를 희망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의 이 8주차 수업에서 제시한 메시지는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들이 나를 봐주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맞춰줘야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더 큰 나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더 큰 나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나는 너무도 모순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의 나의 욕구는 정말 골치 아프고 복잡합니다. 나쁜 늑대도 있거든요. 물론 좋은 늑대도 숨어 있어요. 둘 사이에 충돌이 이루어지는 모험을 감행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 있는 나를 자꾸만 표현하고 드러내려는 힘든 일을 용감하게 감행할 때, 우리는 남은 여생을 보다 온전하게 나를 전인격적으로 키우는데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나이 먹은 중장년의 성인도 계속 공부하며 자기 성찰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어떤 생각, 개념, 단초라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 수 있었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자기실현, 자아실현 개념 있죠? 그것도 내면의 화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남들이 예쁘게 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게 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춰진 내 안에 나만의 재능, 나만의 성향 이런 것을 용감하게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그것을 써보는 나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 이게 내면의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가는 중장년층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선 자연스러운 나를 끄집어내서 전체의 나로서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지막 수업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가세요.